그래서 교재는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요, 363페이지. 여기도 저희 시험에는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돈 버시는 분들을 근로소득자라고 합니다. 무슨 소득자라 그래요? 근로소득자. 근데 이 근로소득자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유리지갑. 유리지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월급 준 거는 신고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 국가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유리라는 거는 아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도 솔직히 요즘엔 다 알아요. 카드를 긁으면 내역서 다 뜨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자를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두 번 빼줘요. 그래서 뭐하고 뭐를 빼주냐면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고요. 근로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더 빼줍니다. 근데 이렇게 빼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업자들은 숨겨요, 안 숨겨요? 숨기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TV 뉴스 보다 보면은 종종 걸린 거 나와요. 뭐 변호사가 돈 이렇게 세금 신고 똑바로 안 해다 걸리고 이런 사자분들이 걸리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일반 회사들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는 속일 게 없어요. 왜요? 신고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근로자들은 두 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유리지갑이니까. 세금을 100% 다 내잖아요. 어쨌든 숨길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두 번 빼줍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거 딴 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일용 근로자 55%라고 있어요. 그것만 좀 봐주세요. 왜냐면 예전 시험 문제 이론 문제에 무려 2개 나오는 거에 일용 근로자 거 세금 구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364페이지 자녀세액 공제. 무슨 공제요? 자녀세액 공제.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에서 키포인트 거기 일반 공제 보시면 7세 이하 7세 이상 자녀예요. 몇 세 이상이요? 7세 이상. 왜 7세 이상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 6세까지는 매달 10만 원씩 수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빼주게 되면 이게 20세 이하까지 되거든요. 7세 이상 20세 이하예요. 근데 왜 1세부터 6세가 빠졌냐면은 수당도 주고 공제까지 하게 되면은 7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돈 주니까 안 빼줄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세 이상 20세 이하인데 한 명은 15만 원, 두 명은 30만 원. 여기 무슨 뜻이냐면 두 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5 하면은 30 나오죠. 근데 3명부터는 3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뭐 이런 집이 많지는 않겠지만 4명이야. 그러면은 2명까지는 얼마라고요? 15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째부터는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까지는 1인당 15, 그 다음에 그 이후 3명, 4명, 5명 이쪽은 다 30만 원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만 원을 빼주겠다. 90만 원이 아니라 맞구나. 90만 원을 빼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 자체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에 2배는 해줘야 하나라도 더 낫지 않을까. 많이 빼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뭐만 나으래요? 애만 나으래.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 주변에도 있긴 있는데 자녀가 많으면 국가에서 혜택 줄 거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가면 뭐 셋째 나오면 뭐 2천만 원을 준다는 둥, 1,000만 원을 준다는 둥 그런 곳들이 있긴 있죠. 많지는 않지만 완도가 셋째 나오면은 1,000만 원 준다 그랬나? 근데 그거 있어요. 가자마자 셋째 낳는 건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 낳고 일정 기간 또 그 지역에 체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들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밑에 추가 공제는 출산 입양이에요.
여기 추가 공제는 출산하시거나 뭐 할 때요? 입양할 때. 그래서 첫째는 30, 둘째는 50, 셋째는 70, 넷째도 70이에요. 셋째 이상은 다 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액들은 그 한 번만 적용되는 겁니다. 출산할 때하고 뭐 할 때만요? 입양할 때만. 근데 금액은 몰라도 돼요. 저희 프로그램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 둘째, 셋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출산했어. 그러면 첫째. 넷째 출산했어. 그러면 셋째. 네. 넷째부터는 없어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셋째 이후부터는 다 셋째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366페이지. 필요 없는 건 안 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이론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표준 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세액 공제요? 표준 세액 공제. 그래서 표준 세액 공제는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표준 세액 공제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신 다음에 격리 직원이 되잖아요. 그럼 연말정산 할 때 서류 갖고 오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전 낼 게 없어요. 그러면 요 표준 세액 공제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준 세액 공제는 연 13만 원. 요건 근로소득자만이긴 해요. 그래도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은 서류가 없거나 아니면 서류를 갖고 와서 계산했는데 1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그분들은 다 13만 원으로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있든 없든 최소 얼마는 빼주겠다? 13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서류 갖고 온 거에 맞춰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세액공제라 그래요? 표준 세액공제에서 표준으로 해서 요만큼은 무조건 빼줄게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이론에 나와요. 실기에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13만 원보다 큰 게 나오거든요. 저희 시험은. 그 다음에 367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보험료 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이 동글뱅이, 소득 동글뱅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그라미의 뜻은 나이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 동그라미의 뜻은 돈 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소득하고 다 확인하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험료 공제는요. 요게 중요해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우리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그러면 보장성 보험이에요. 내가 다쳤을 때에 혜택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보험들은 저축성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뭐 하니까요?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것 중에 연금에 55세 이상이라고 있었죠. 네. 그래도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들으시면 몇 세부터 받아요? 55세부터 받아요. 그래서 저도 있어요. 네. 360만 원씩 나와요. 1년에. 한 달에 한 30 정도씩. 세금 띄면은 30이 좀 안 될 건데. 네. 저는 오래 살 생각 없습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100살까지만 살 거예요. 그러면 55세니까는 45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동안 360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1억 6천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낸 보험료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8배를 받는 거죠. 이런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낸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아. 만기일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보장성이에요. 왜냐면 만기 됐다 그래서 돌려받아요? 아니죠. 내가 다쳐야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보험들은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내가 낸 금액보다 만기 됐을 때 더 많이 돌려주네. 그러면 그거는 저축성 보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100세까지 살면 여러분들은 105세까지 사실 거예요. 왜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몇 살 높아요? 5세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경로우대 공제 있었죠. 이건 썼다 지울 거예요.
경로우드 공제 아까 70세였죠. 과거에 남자 65세, 여자 70세 있던 적이 진짜로 있었어요. 네. 이거 말 되게 많았어요. 왜요? 남녀평등이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남자가 5살 일찍 가니까. 그리고 실제 저렇게 법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지금은 통일됐어요, 70으로. 그래서 우리 보험은 크게 계약자가 있고 뭐가 있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시다 보니까 계약자는 대부분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그 보험에 혜택 받는 사람인데 요거 되도록이면 합쳐놓는 게 좋죠. 하나로 통일시켜 놓는 게. 그래서 20살 넘으신 분들은 어머니 손잡고 부모님 손잡고 보험회사 가셔서 하나로 통일시켜 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통일 안 되어 있으면 저도 몇 년 전에 바꿔놨는데 통일 안 되어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보험회사에 전화해갖고 물어보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피보험자가 난데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안 가르쳐줘요. 뭐 통일시켜놔야 확인이 가능하대요. 그래갖고 손잡고 가서 바꿨죠. 그리고 바꿀 때 저것도 맞춰놓으세요. 상속자. 상속자 그냥 누구 지정하지 마시고 법정 상속자로 해놓으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해요. 누구 지정하면 또 나중에 또 뭐 누구한테 주느니 또 이렇게 또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특별히 주고 싶은 사람 있지 않으면 그냥 법정 상속자로 냅두면 법에서 정해놓은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거의 누구한테 가냐면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저도 하나 더 바꿔야 되더라고요. 하나가 어머니로 상속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 나중에 한번 날짜 잡아갖고 또 갔다 와야죠. 근데 가기 전에 또 전화해봐야 돼요. 나만 가도 되는지 또 손잡고 가야 되는지. 이게 그래서 불편해요. 나 혼자 다 했으면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어머니 친구분한테 들은 거라. 그래서 제가 원해서 들은 보험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몰랐는데 보험 다 들어있더라고요. 나 가면 나오는 보험, 살아있을 때 나오는 보험, 다치면 나오는 보험 다 있어요. 그리고 요즘 TV에 종종 저런 거 나오잖아요. 종신보험 왜 드냐. 종신보험 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 가고 남으신 분들 평화롭게 사시라고. 근데 이런 분들은 해약하셔야 돼요.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그럼 빨리 해약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건 죽어야 나오는 보험인데 나 혼자 살아. 그러면 필요 없는 보험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 모르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보험하시는 분들이 사기쳐갖고. 무슨 사기치냐면 종신보험 중에서 연금처럼 이렇게 일부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려면은 연금보험을 드는 게 훨씬 더 금액이 커요. 종신보험에다 연금보험 이렇게 섞여 있는 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뉴스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처럼 됩니다. 제가 한 달에 거의 40만 원이 나가요. 보험료가. 그나마 다행인 게 4년 남았더라고요. 이제 4년만 버티면 20년 완납 끝나니까. 그리고 농담으로 예전에 제가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TV에 많이 나왔었는데 남편 앞으로 보험 많이 들면 조심하라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험 많이 들어놓고 보내버리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얘기했더니 한 분이 손 드시더니 저희 남편 보험 10개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저거 하신대요. 화물차. 그리고 위험할까봐 많이 들어놨다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남편분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한때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런 거 TV에 되게 많이 나왔죠. 독살로 보내신 분 있잖아요. 그 여자분 대단해요. 한 넷을 보냈대잖아요. 넷인가 셋. 근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또 있었대요. 남편 말고. 이거 못 잡았으면 그 남자친구도 뭐예요?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남자친구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잡혀갖고 그 남자친구분은 살았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장애인 보험료 100만원, 일반 보험료 얼마요? 100만원. 그래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 200이에요. 근데 일반 100, 장애인 보험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은 보험료가 400을 내, 그래도 100만원 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한도가 얼마예요? 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옆에다가는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실기할 때 또 적을 거예요. 나이 X, 소득 X.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료비 계산할 때에는 나이하고 소득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돼요. 근데 의료 목적은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식품 안 돼요. 왜냐면 건강증진식품은 몸보신하는 거지 의료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은근 요거 잘 나와요. 한약하고 보약. 그러면 한약은 됩니다. 근데 보약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한약은 아플 때 먹는 약, 보약은요 몸보신하려고 먹는 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용해서 써요. 솔직히 한약 보고도 보약이라 그러고 보약 보고도 뭐라 그러죠? 한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보약이라고 나왔는데 치료 목적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 봐야 돼요. 뭘 잘 봐야 된다고요? 목적. 근데 그냥 보약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약은 몸보신하는 약이니까. 근데 보약 해놓고 가로에다가 치료 목적, 그러면 그건 또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의료비 관련해서 쭉 한 세네 가지 줘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하는 거냐면 얘는 입력해도 돼, 얘는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OX 해갖고 더해서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무슨 연습 많이 할 거냐면 OX 연습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안경 콘택트 렌즈 있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이건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시력 보정용. 그래서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 원까지 됩니다. 1년에. 그래서 50 넘으면 50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얼마까지 된다고요?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제외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분들 중에 실손보험 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이제 보험료를 일부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 그 100만 원 나왔는데 실손보험으로 7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의료비는 얼마만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30만 원만. 그래서 실손보험은 빼고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돌려받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그거를 또 빼주면은 몇 번 혜택이 되는 거예요? 2번 혜택. 그래서 그 금액은 빼고 계산해라.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거기 다 있어요, 교재에.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2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산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솔직히 웬만한 산후조리원 가면 200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꼬맹이 낳을 때 알아는 봤는데 창문 있으면 220, 창문 없으면 200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산부인과 바로 옆에 있는 산후조리원 알아봤었는데 다행히도 양쪽 어머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집에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후회한 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이게 정보가 없잖아요. 뭐 에어컨이나 그런 거 쐬면 예전에 부모님들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여름에 태어났거든요. 네. 땀띠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요즘에는 에어컨 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보를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은 에어컨이라도 켰을 건데 양쪽 어머님들 다 이제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거 하면은 뼈 삭는다, 뼈 시렵다 그래갖고 안 틀었다가 땀띠도 장난 아니었었죠. 그래갖고 가끔씩 그 얘기 하세요. 두 분이서 만나시면. 근데 저는 애기 못 안겠더라고요. 너무 조그매서. 안아도 언제 안았냐면 침대 위에서 안고 소파 위에서 안고 혹시 떨어뜨릴까봐.
근데 지금은 무거워서 못 하나요. 얼마 전에 쟀는데 23.8kg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턱이 2개가 되어가고 있으세요. 가끔씩 누우면 턱 2개더라고요. 살 빼 그러면은 아빠 나 배 넣어 그래요. 한마디도 안 지세요. 아빠 닮아갖고. 그래서 요거 좀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총급여액의 3%라고 있을 거예요. 몇 프로요? 3%. 그래서 아까 저기 신용카드는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초과해서 써야 된다고요? 25%. 그 다음에 병원은 3% 초과하셔야 돼요. 자, 결론은 뭐냐면 3% 이상 아프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90만 원 이상 의료비가 나오셔야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의료비의 3%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신용카드야 이해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369페이지 교육비. 그리고 참고로 앞에 잠시만 봐주시겠어요? 보험료는 동그라미거든요. 의료비는 XX예요. 이게 2년 전에 교통정리가 됐어요. 나머지는 XO예요.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다 확인해야 되고 의료비는 나이 소득 확인할 필요 없고 나머지는 소득만 확인하시면 돼요. 라고 교통정리가 됐어요. 다행히도. 그전엔 4가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3가지로 정리됐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369페이지의 교육비. 그래서 결론은 교육비는 XO예요. 그래서 나이는 볼 필요 없다. 근데 뭐는 봐야 된다? 소득. 그래서 대학생 다니는 자녀분이 1년 동안 알바해서 월급이 500이 넘어가면 공제 못 받는 거예요. 교육비 공제.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알바해서 500 넘긴 어렵긴 하죠. 1년 동안에.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방학 때 알바한다라고 봤을 때. 근데 만약에 방학 때 알바해갖고 500을 넘겼어. 그러면 네, 교육비 공제 부모님이 못 받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교육비 공제에서 키포인트는 일단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학원은 본인 돈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대학원을 갔어. 근데 내가 대학원 학비를 대줬어. 그러면 내가 교육비 공제 못 받아요. 법적으로. 대학교까지는 돼요. 대학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학원은 일반적으로 자기 돈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갈 정도 되면은 나이가 수월 찬쳐. 20대 한 중후반은 되니까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이분이 쓰신 건 안 돼요.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 누구죠? 부모님. 부모님이 요즘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 교육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요것만 돼요.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부모님 관련돼서는. 나머지는 다 본인 돈으로 가시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됐고 요거 교복구입비 있죠.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돼요. 아까 그 안경 콘택트 렌즈도 1인당 얼마였죠? 50. 그 다음에 요거는 370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 1인당. 현장 체험 학습비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놀러 가요? 안 가요? 가죠. 네, 어딘가 가잖아요. 네, 그때 돈 내잖아요.
그 금액은 1년에 얼마까지만 된다? 30만 원. 근데 왜 이게 30으로 결정이 됐냐면은요. 과거에 몇몇 고등학교에서 해외여행 가냐 제주도 가냐라고 한번 말썽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 금액을 크게는 안 잡아놨어요. 왜냐면 크게 잡아놓으면 또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30만 원으로 아주 작게 잡아놓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길까봐.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해요. 무슨 비요? 학원비.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죠. 일반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그 학원비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학원비를 공제받고 싶으시면 신용카드로 긁으시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데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국가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교육 관련된 내용 나올 때마다 떠드는 게 하나 있잖아요.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대체하겠다.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 믿어요? 안 믿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 하나 있어요. 모든 애들을 학교에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기숙학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와요. 생일날. 그럼 가능합니다. 맞죠? 사교육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 되신대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은 공교육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의 학원비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현장체험학습비까지 됐고, 요거 빼먹었구나. 유일하게 외국에서 쓰는 건 교육비만 가능해요. 외국 나오면 교육비 빼놓고는 다 안 돼요. 외국 가서 아파갖고 병원 갔어. 안 되고요. 우리 외국 가서 카드 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용카드 공제 안 돼요. 유일하게 외국 가서 쓰시는 거는 교육비만. 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좀 나쁘게 보는 스타일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엔 적죠. 범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 주변에 외국 유학 가 있는 애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깔끔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조금 약간 자기들을 위한 법 아닐까. 왜냐면 대부분 국회의원 자녀분들 보면은 외국 유학 갔다 온 애들 많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유학 많이 보내고. 이제 뭐 여러 사람 두루두루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일반 서민분들 주변에 외국 유학 가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잖아요. 있긴 있어요. 저도 제 친구 유학 갔다 온 애도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370페이지 펴보세요. 370페이지 보시면 수업료 되고요. 학교 급식비 되고요. 교과서 떼금 되고요. 교복구입비 되는데 교복구입비는 1인당 얼마요? 50만원.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있죠. 방과 후 학교는 수업비하고 도서구입비만 돼요. 재료비는 안 돼요. 방과 후 학교에서 재료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왜 안 되냐면 학교에서 재료비 구하기가 너무 불편하대요. 그 빼달라 그래서 뺐어요. 왜냐면 재료비 자체도 얼마 안 되고, 왜냐면 요즘엔 대부분 다 학교 자체에서 대량 구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계산하는 것도 불편하고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뺍시다. 근데 도서구입비는 왜 들어갔냐면 책은 책 뒤로 넘기면 한 권당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도서구입비는 들어갔는데 재료비는 안 되신대요.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얼마라고요? 30만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세액공제.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신 다음에 재직자 수업을 듣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야간반이나 주말반 같은 거 듣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죠.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거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일명 자비부담금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공제를 해주겠다? 네. 교육비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저거 내신 분들 있죠? 자비. 네. 그러면 그 배우자분 연말정산할 때 내가 소득이 없으면, 올해 소득이 없으면 그거 끊어다가 하시면 돼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학원 오셔서 그 영수증 끊어가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72페이지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아까 보험료는 둘 다 봐야 되고 의료비는 안 받아도 되고 나머지는 소득만 보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기부금이 실제 시험에서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을 할 거예요. 총 네 가지로 기억할 거예요. 하나는 정치자금 기부금. 이건 누구한테 기부하는 거예요? 정치인한테.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국가에 도움되는 거. 그래서 국가하고 연관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죠. 사랑의 열매. 그게 국가하고 연관된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기부하는 건 법정 기부금. 그리고 저기 있죠. 뭐지? 적십자 회비. 적십자 회비도 적십자 자체가 회사, 국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그것도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 그래서 우리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요렇게 저희 시험은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치의 자금에다 넣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관련돼서 기부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던가 절이라던가 이런 때 이제 기부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도 있죠. 뭐 고아원에 기부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단체 외 요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돼요. 나머지는 다 되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칸이 두 칸으로 나와요. 하나는 10만원 이하, 하나는 10만원, 10만원 초과 이렇게 두 칸으로 나와요. 근데 왜 두 칸으로 나오냐면 10만원까지 적용되는 세율이랑 10만원 넘는 금액이 적용되는 세율이랑 달라요. 10만원까지는요,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 다 돌려받아요. 왜 그러냐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만원을 내시면 110분에 100까지 빼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하고 11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요, 10만원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은 99,909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99,909원. 이게 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9,011원 나와요. 9,991원 나와요. 요게 무슨 소득세가 돼요? 지방소득세. 둘이 합치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좋아하시는 정치인 있으시면은 얼마까지만 기부하세요? 10만 원. 그럼 10만 원 다 빼줘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법은 누가 만든다고요? 정치인이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뭐 하게요? 유리하게. 그래서 12월 달 되면 현수막 붙어요. 정치인한테 뭐 합시다? 기부합시다. 거기에 꼭 10만 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현수막들도 있어요. 왜냐면 10만 원까지는 기부하면 다 돌려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액공제는 없어요. 얘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10%니 13%니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얘만 100% 다 돌려줘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죠. 법은 정치인이 만드니까 자기들 뭐 하게요? 유리하게. 그리고 꼭 이런 거 만들 때는 싸워요? 합체해요? 합체하죠. 네. 지들 유리한 거 할 때는 합체했다가 지들 불리한 거 할 때는 싸웠다가. 원래 지들 유리한 거에도 싸워야 정상입니다. 맞죠? 정치인이라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치인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정치권에 들어가면 똑같아진대요. 따르게 행동을 할 수가 없대요. 구조상. 따르게 행동하면은 그 동네에서도 왕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부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국가. 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이제 자연재해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기부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물난리 나거나 그러면은 원래 제일 좋은 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국가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만큼의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기부 받죠. 그런 것들은 법정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한테 플러스가 되는 행동이니까. 아니면은 군대에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기부금이 되는 거고, 종교단체는 아시죠? 네, 우리 이제 뭐 교회라던가 절이라던가 이런 데에 이제 돈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고, 그 나머지는 종교단체 외.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부금 공제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종친회, 동창회, 노인정 요런 데다 기부하는 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종친회나 동창회나 노인정 요런 데들은 친목단체예요. 국가에서 인정한 협회나 그런 게 아니고.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요런 데에다 기부한 것까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종친회나 동창회에 기부했대 그러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부금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다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다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막 이상한 것까지. 그래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만 됩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얼마 안 남았어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월세액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은근 7천만 원이 많아요. 아까 산후조리원도 얼마였어요? 7천만 원. 그 다음에 무주택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금액 계산은 누가 하실 거라고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375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납세 절차에 보시면 중간예납이라고 있어요. 무슨 예납이요?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중가운데에 내는 겁니다. 우리 소득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를 내년 몇 월 며칠까지? 5월 31일까지. 그래서 이 소득세는 5개월 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니까 중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이 반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몇 월 며칠까지? 11월 30일까지. 왜냐면 5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며칠이요? 25일. 근데 소득세는 몇 개월이라고요? 5개월. 그래서 12월 달에 끝나면 내년 5월. 6월 달에 끝나면 올해 몇 월이요? 11월까지. 근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월 1일부터 요건 교재 저기 있어요. 376페이지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해줘요. 그러면 이 고지서를 받아서 11월 30일까지 뭐 하셔야 돼요? 고지서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얼마보다 작으면 안 날라올까요? 고지서는? 네,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얼마보다 작으면 고지서 안 날라와요? 30만 원. 그래서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해요. 예전에 20이었는데 다행히도 30으로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고지서 나오면 얼마 기억하세요? 30. 그 다음에 얘도 예전 고지납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고지서는 반이 날라오거든요. 네, 근데 3분의 1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아니고 신고 가능해요. 우리 부가가치세도 예정신고 납부 때 반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3분의 1이 안 되면은 부가가치세도 뭐가 가능해요? 신고가 가능해요. 왜냐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니까. 왜냐면 무조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작년에는 장사가 되게 잘 됐어.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됐어. 그러면은 반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50%가 아니고 30%예요. 3분의 1보다 작으면은 뭐가 가능하다? 신고가 가능하다. 요거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요. 어디 갔냐? 이게 저기 있네요. 3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30%의 미달이라고 있죠? 3분의 1이 3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3분의 1이나 몇 프로나요? 30%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3분의 1이면 33%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3분의 1이 30%랑 같다라고 봐주세요. 정확하게 33%는 아니고 정확하게 퍼센트로 하면 몇 프로예요? 30%. 근데 시험 문제에 3분의 1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인 게 요거예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 발송하고 11월 말까지 세금 내고 30만원보다 적으면 고지서 안 오고 장사가 너무 안 되면 신고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거기 376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중간 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1천만원 초과하면 분납 가능 이라고 있죠.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0만원이 넘으면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낼 수도 있어요. 법에. 왜 그러냐면 우리 부가세는 간접세죠. 간접세는 분납제도가 없어요. 왜냐면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누구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그래서 분납제도가 없고, 소득세는 무슨 세예요? 직접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커. 그러면 한 번에 다 내기 힘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이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분납이 가능한데 그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리고 몇 달 이내에 내셔야 돼요? 2달. 그래서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연락 오셔갖고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분납된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 분납되냐고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안 돼요. 근데 그 연락이 왜 왔냐면 그때가 1기 예정이었는지 1기 확정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럴 때는 얘 먼저 갚으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얘보다 이자율이 낮아요. 일반적으로 대출금 이자율이 세금 늦게 내는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거의 99.999%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자율 계산을 해보세요. 이자율 계산을 했을 때 대출금이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나가. 그러면 그걸 먼저 갚는 게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이자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이자는 안 줘도 되는 돈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와서. 그거까지만 딱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소액부징수라고 있죠. 얼마면 안 날라온다고요? 30만원. 그 다음에 저희 내일 쪽지 시험 볼 게 원천징수 세율도 볼 거예요. 그리고 쪽지 시험은 내일 끝낼 겁니다. 원천징수가 뭐 하는 거냐면 그 돈을 주고받을 때 못 띄고 주고받는 거예요. 세금 띄고.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자하고 배당은 14%.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은 3%. 봉사료는 5%.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20%인데 3억 원 초과하면 몇 프로라고요? 30%. 이렇게 외울 거예요. 원천징수 세율. 그 암기하라고 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참고하시고 요거 세율을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77페이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377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거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지금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 월급은 9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월급 중에 10날 주는 날 있잖아요. 10날 주는 회사들. 그게 요거 때문에 10날 주는 거예요. 세금 다 계산하고 주겠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거기 밑에 보시면 반기별 납부라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반기별 납부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거든요. 반기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평균 인원이 20인 이하일 때. 그러니까 소규모의 회사들은 매달 신고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하자?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이거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면 불편해요. 이거 하려면은 거의 이동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입사했다 퇴사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좀 신고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인원으로 몇 년 갈 거야. 그러면 요걸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매달 신고하는 게 속 편해요. 계산 문제도 있고 입력 문제도 있어서.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하고 끝낼 겁니다. 378페이지.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 5월 달에 신고하는 걸 확정신고라 그래요.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어떨 경우에 안 해도 되냐면은요, 두 가지. 하나는 연말정산, 하나는 분리과세.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1번에 보시면 근로소득이라고 있죠.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해요. 뭐를 한다고요? 연말정산.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공적연금이라고 보이세요?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뭐라고요?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으면 연말정산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무슨 정산이라고요? 연말정산이라고. 4번에 보시면 퇴직소득이라고 보이세요? 요거는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퇴직금 받을 때 아예 세금을 다 떼고 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낼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분리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말이 다 이거예요. 연말정산 아니면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세금이 더 낼 게 있어.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신고 하셔야 돼요? 5월 달에 확정신고 하셔야 돼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있으세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과세 신고기한 이렇게 된다 그랬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예외가 몇 가지 있다고요? 2가지 있어요. 사망하고 뭐요? 출국. 거기는 요거 관련된 거예요. 사망하거나 뭐 했을 때요? 출국하실 때. 그래서 보시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첫 번째로 사망했을 때 우리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요. 이 상속은 사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상속을 한 날로부터 상속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어요. 상속세에도. 그래서 거기 몇 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6개월. 그래서 6개월까지는 마무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도 상속을 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6개월. 그래서 그 6개월 넘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상속 포기 못 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 6개월 안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할 때는 출국일 전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출국일 전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 출국은 이민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민 말고 만약에 내가 해외여행을 가요. 당일날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정신 없잖아요. 근데 당일날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그러면 정신 없겠죠. 그리고 새벽에 출국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출국하실 때는 그 전날까지 세금 관련된 걸 다 뭐해라? 마무리해라. 왜냐면 당일날은 바빠서 뭔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날짜는 당일날까지인데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전날 다 마무리를 하시고 깔끔하게 끝내고 당일날 가방 메고 뭐 하시면 돼요? 가시면 됩니다. 법에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일날 신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상속은 법적으로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지금 신호 좀 보내줄 테니까 신호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4시 10분부터는 실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저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직 신호 안 보냈어요. 잠시만요. 신호를 지금 보냈습니다. 신호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분부터 실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